자, 이제 새누리당이 완전히 진압된 건가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고요. 시한부 진압 인생이죠. 배경이 뭘까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의 뭐 자해공갈 수준의 협박, 치킨 게임, 몰빵 승부를 한 거죠. 이전에는 비박 대 친박의 비율이 4대 2였습니다. 형식적으로. 근데 지금은 2대 4로 친박이 더 많아졌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이제 배신자라고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원유철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새 사무총장에 친박 성향의 황진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합니다. 유승민 사태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권태호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새누리당이 완전히 진압된 건가요? 뭐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보시죠? 지난번 6월 25일 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두 번째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강하게 비토를 했습니다. 근데 국회법은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게 됐고,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13일 만에 의총 결과를 거쳐서 사퇴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친박 색채가 강해졌죠. 네, 임석규 기자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완전 진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 시한부 진압인 셈이죠. 아, 시한부 진압. 예, 그러니까 링거 주사를 맞은 꼴이거든요. 완전 그 치유가 아니고, 그래서 언제든지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또 당이 위기가 닥쳐고 그러면은 또다시 이제 대통령을 치받고 차별하는 그런 움직임이 언제든지 또 한 차례 태풍이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안에 사실은 친박 성향 의원들이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아까 권태호 부장 설명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들이 이렇게 완승을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이 사안이 처음 났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정치연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거는 잘 진화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날 거다. 네. 그러나 이건 새누리당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순간 갑자기 그 기자 입장에서는 기사거리가 확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이 크게 틀리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풍토는 강자에게 순응하고, 네. 그리고 전반적인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에 굉장히 빠른 그 기본적인 풍토가 깔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힘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은 그것이 영남과 충청에 집중돼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친박 의원들은 대부분 다 영남과 충청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50명이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럼 나머지 비박 세력들은 다 파편화돼 있고 개별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박 세력들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하면 또 그러면 수도권 투표에 유리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잘못해서 그 여당이 이 분파가 되거나 하게 되면 수도권 지역은 뭐 거의 전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 의원들도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총선 외에도 나머지 대통령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그럴까요? 것이고요. 네, 임석규 기자는 뭐 추가할 분석이나 아니면 내용 중에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다릅니다. 저는 네. 대통령의 힘이 아니라 네. 대통령이 거의 뭐 자해공갈 수준의 협박, 이런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를 찍어내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레임덕을 그러니까 막으려고 한 예, 거죠. 레임덕.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하기보다는 뭐 대통령 탈당하겠다. 이장우 의원 같은 사람 탈당 카드 대놓고 협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치킨 게임 뭐 그렇게 하니까 어쩌면 김무성 대표나 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치킨 게임이 대통령이 속된 말로 몰빵 승부를 한 거죠. 네. 모든 걸 걸고. 그러니까 할 수 없던 거죠. 힘에 의해서 이게 제압당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예, 좋습니다. 임 선배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거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일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제가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내고 싶었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느냐. 그 국무회의에서는 점잖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딜을 통해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안 되겠다.
쫓아내라라고 했으면 되지. 대통령의 목적이 뭐였느냐? 국민들 앞에 나 화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게 목적이었느냐? 만약에 두 번째 네. 목적이었다면 그거는 별로 지혜롭지 않았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말은 그렇게 했으면 쫓아낼 수 있었겠느냐? 뭐 이거 굉장히 사석의 자리의 얘기입니다. 네. 대통령의 힘이 그렇게 그렇죠. 넌지시 얘기해서 될 정도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물론 대통령이 이걸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한 것 같은데 이게 그 배경들이 그런 게 있는 거죠. 협박 카드가 통했다는 것도 아직은 대통령 힘이 있다는 거겠죠. 검찰권이라든가 이런 걸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일을 조금 얘기해 볼까요? 이제 사무총장의 친박 의원이 들어갔고요. 또 원내 수석부 대표도 친박 성향이 아주 강한 인물이 들어왔죠. 거기다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은 박근혜 후보 캠프에 있던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공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박들이 힘을 쓰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힘을 쓰고 싶겠죠. 쓰고 싶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제 당 지도부 그 몇몇 바뀐 거를 보면 네. 형식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임명하는 주로 사무총장, 사무 1, 2부총장 그리고 대변인 3명, 이 6명의 구성을 보면 이전에는 비박 대 친박의 비율이 4대 2였습니다. 형식적으로. 근데 비박이 훨씬 더 많았나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2대 4로 친박이 더 바뀐 거죠. 많아졌습니다. 역전된 네. 거죠. 그리고 그 구성을 보더라도 그 비박의 2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영우 대변인 그리고 홍문표 사무일부 총장 대부분 비박 중에서도 조금 이제 유하거나 네. 그 강하지 않은 그리고 친박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은 박종희 사무이부총장, 사무이부총장은 주로 원외에서 뽑게 되죠. 박종희 그렇죠. 사무이부총장은 경기도 지역으로 서청원 비서실장을 친박 자장의 했던 분이죠. 그 예. 서청원 비서실장이고 서청원 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장우 대변인도 들어왔죠. 네, 매우 아주 강성이죠. 친박의 네. 강성 돌격대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다 포진을 했기 때문에 그 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친박 색깔이 강해졌죠. 그렇다면 친박 마음대로 이제 되는 거 아닌가요? 지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사무 2부총장 자리가 이제 조직을 담당하는 자리거든요. 네. 조직이라는 게 이제 총선 때 다 평가하고 그런 자리예요. 그게 이제 서청원 비서실장 출신이 들어왔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자, 앞으로 김무성 대표는 이제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또는 장양식 공천을 의원들한테 약속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친박 성향의 의원들을 총선에서 공천하고 싶어 할 것 같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 김무성 공천을 둘러싼 싸움, 갈등 이런 것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무성 대표가 계속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본인의 신념이라고 봅니다. 네. 본인은 2008년도에 이제 공천 이른바 공천 학살, 친이계로부터의 공천 학살을 당한 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생각했을 테고 그래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고 이것이 누군가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 신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또 외부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 나도 버릴 테니 너도 버리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등 친박계의 공격 또 친이계도 또 공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다 배제하려고 하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픈 프라이머리 했을 때는 기존 의원들이 대부분 다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 의원들의 지지세를 얻고 외부의 그 공천 견제를 제어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김무성 대표는 사실은 2008년에는 친이명박 세력에 의해서 공천이 배제가 됐고요. 또 2012년에는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공천에서 배제가 되고 뭐 이런 경험이 있죠.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먼저 불출마를 예, 좋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대 김무성의 어떤 공천 싸움 가능성 있을까요? 예, 저는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 이렇게 필연이다. 봅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그것은 친박 공천, 박근혜 공천을 막아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김무성 공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양쪽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거든요. 공천을 둘러싸고는. 그래서 전면전까지 갈지 이건 모르겠지만은 갈등과 싸움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원유철 의원이 원내대표로 사실상 추대된 배경이 뭘까요?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를 이제 어쨌든 몰아냈던 물러났던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자리를 아주 친박
또 원내대표로 바꿨을 경우에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를 어느 정도 이제 절충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비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비박 그 반박 색채가 강하지 않고 그리고 네. 굉장히 성격이나 원만한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가장 적합하다고 양쪽에서 다 억셉트를 했을 테고요. 양쪽이 동의가 예, 됐다. 예.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개별적으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죠. 이제 그 역대 최연소 도의원이고요. 네. 91년도에 지방자치선거 처음 할 때 경기도 의원을 28에 그렇죠. 도의원을 했죠. 도의원을 예. 했고 그다음에 96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96년도에 국회의원에 15대 때 무소속으로 그때 34살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됐고 그 이후에는 또 그때 당시에 이 경기도 이인재 경기지사를 따라서 국민신당으로 해서 또 국민신당이 그 국민회의에 합당하는 과정에서 새천년 민주당으로 또 출마해서 당선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우리 당에도 있었던 사람이라 참 얘기가 잘 통하겠다. 예. 뭐 이렇게 원유철- 그게 이제 그 좋게 표현한 건지 아니면 한때 우리 당에 왔다 갔으니까 좀 잘 해보자 이런 뜻인지. 약간 뭐 원유철 원내대표는 그 이력을 굉장히 숨기고 싶어해요. 그래서 포털에 네, 찾아봐도 네, 그분 기록에는 그 이력은 안 다 없어요. 지금 야당에 예, 갔다 온 예, 기록이 예.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16대 국회 출입할 때 원유철을 처음 뵀는데 그때는 이인재 의원의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네, 그렇군요. 그런 이력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황진아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이제 공천에서 실무적으로 총괄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인들이 제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건 2010년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그 보온병 사건이 있었죠. 예. 안상수 그때 안상수 대표가 보온병을 들고 이건 폭탄 예, 이건 탄피라고 폭탄 얘기했죠. 탄피라고 했을 때 이제 황진아 의원이 이건 76mm 포 같고 이건 122mm 방사포 같다라고 했는데 그분 장군 출신 아닌가요? 장군 출신에다가 포병 여단 단장 출신이죠. 네. 그래서 아마 많이 기억날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황진아 의원이 그걸 해명을 하긴 했어요. 자기 갑자기 이거 몇 미리짜리냐라고 묻다 보니까 그 규격만 보고 이제 그랬다라고 하긴 했는데 네. 약간 조금 코믹한 상황이 됐죠. 그리고 황진아 의원이 그 수도권 출신입니다. 수도권 출신 파주고요. 예. 파주고 그리고 삼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친박이지만 사실 친박 핵심은 아니었었고요. 저 가끔 이렇게 뵈면 뭐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저기 자기 주장을 펴는 분은 아니지만 이 안보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원내 수석 부대표로 조원진 의원이 임명된 게 좀 눈에 띄던데요. 임석비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원진 의원은 원래 이제 사업가 출신이고요. 정치권에서 큰 이력이 있던 분은 아닌데 네.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로 출마해서 친박연대는 예. 정당이 있었죠. 그렇죠. 친박연대 출신이기 때문에 친박의 그 DNA가 흐른다고 봐야 되겠죠. 친박연대로 국회의원이 돼서 한나라당하고 합당을 하면서 새누리당 그렇죠. 국회의원을 예, 하고 예, 있는 분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사람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현기환 전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제 한국노총 출신이고요. 친박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에 있을 때 그 보좌진들, 지금은 청와대 비서진 3인방으로죠. 그 사람들과 굉장히 이제 친했고, 그래서 박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아끼는 그 스스럼 없이 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 김무성 대표하고도 굉장히 또 가까운 편이고요. 네. 몽골이 3인방하고도 친하고 김무성 대표하고도 네, 친하고. 그래서 정무수석이 된 배경도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사람이 생각도 이제 듭니다. 발이 넓으면 이렇게 두루두루 다 친한 그냥 편이죠. 예, 예. 언론과도 뭐 잘 지내는 편이고요.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 중에서는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중에서 본다면 아무튼 정무수석 발탁은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잘했다고 하기보다 뭐 두루두루 정치를 좀 아는 뭐 사람이니까요. 어쨌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와 지금 현재 새누리당 구조에서는 나름 그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유승민 의원은 앞날은 진짜 짙은 안개 속이죠. 당장 내년 총선에서 대구에서 공천 받을 수 있겠느냐 네. 그런 의문이 나오는 거죠. 뭐 김무성 대표가 사석에서 내가 유승민 공천 챙겨준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내대표직에서도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공천을 챙겨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일부에서 이제 서울로 지역구를 뭐 옮기는 게 어떠냐 이런 이제 전국적 인물이 됐으니까 수도권으로 예, 지역구를 옮긴다. 대구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떨어지니까. 네. 그러나 이제 서울로 옮기면은 새누리당으로서는 서울에서 이제 굉장히 취약적이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유승민 이런 사람 뭐 종로 같은데 투톱으로 받고 바람 일으키면은
당도 살고 유승민도 이제 전국적 인물로 올라서고 뭐 그런 네, 알겠습니다. 뭐 아직은 먼 그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두고 되겠죠. 볼 일이죠. 저는 뭐 그렇게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아마 김무성 대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붙이면 무조건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길 거니까 대구에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때까지의 대통령의 힘과 이런 역학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통령이 이제 배신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죠. 네,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자, 박근혜 정부의 특징은 대통령만 보이고 장관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틱톡 돌직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